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몇 번 질문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20페이지 6번이요. 20페이지. 뭐야? 20페이지에 6번 말이다. 그지? 맞습니까? 네.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주변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앞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선, 태양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범위로 볼 때 대략 1AU 정도 되는 곳에 지구가 있고 액체 상태의 물은 요 근처에서 생명 강지대가 나온다 했습니다. 태양의 질량이 훨씬 크면 광도가 크면 하겠다고요.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공간 범위가 훨씬 더 멀리 뒤쪽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별이 수명이 짧다 했죠. 중심별의 영향으로 낮과 밤이 없어진다. 이건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입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작은 별입니까? 큰 별.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강제가 별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 너무 큰 기조로 인해서 동주기자전 한다 했죠. 이랬어? 태양보다 질량이 너무 작아서 공전 궤도가 별 중심에 너무 가까워 버리면 동주기자전, 그래서 항상 한쪽은 낮이고 항상 반대쪽은 항상 밤이 되는 그런 행성이 됩니다. 1번은 아니죠. 낮과 밤이 없어진 것은 질량이 너무 작은 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심별의 영향으로 행성들의 자전 주기가 길어진다. 자전 주기가 너무 길어서 아예 자전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바로 이런 놈이 되겠죠. 이래서 중심별의 영향으로 행성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서로다. 이거 얘기잖아. 역시 동주기 자전 말입니다.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서로 같은. 자, 뭐 경지사 퀘스천 한번 더 해봅시다. 달은 지구 주기를 동주기 자전한다 했습니다. 달의 자전 주기는 몇입니까? 27.3일 되고 있습니다. 달의 공전 주기는요? 27.3일. 달의 공전 주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항성월과 상망월인데 항성월이 27.3일 되겠습니다. 그게 달의 진짜 공전 주기가 상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상망월에서 보름달에서 보름달까지 또는 상에서 상까지 걸리는 게 29.5일 음력 한 달인데요. 음력 한 달과 즉 상망월과 그리고 항성월 27.3일 약 2.2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 연유는 뭐죠? 그렇죠.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공전하다 보니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천체를 가르칠 때 적경과 적이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붙박이 별 항성은 적경과 적이가 바뀌지 않는다 했죠. 이래서 반면 적경 적이가 바뀌는 천체가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적경이 24시 증가되는데 1년 걸립니다. 다음 달이 있습니다. 달은 적경이 24시 증가되는데 자 며칠 걸릴까요? 항성월만큼 27.3일 걸립니다. 즉 특정 별에 달이 가 있을 때 다시 그 특정 별에 갈 때까지 걸린 시간, 그게 1항성월이고 특정 별, 즉 항성 그놈의 적경과 같아졌다가 다시 똑같은 적경에 올 때까지 걸린 시간. 알겠어요? 그래서 1항성월 27.3일이 달의 24시 증가되는 적경의 증가 주기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반면 행성류들은 행성을 비롯해서 각종 소행성이라든지 외소행성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해성, 코메트 말입니다. 걔네들은 적경이 대체로 증가하다가 순행하다가 가끔 역행할 때가 있네요. 이해했어? 뭐 그런 내용들로 소개해봤습니다. 어차피 1, 2, 3번은 모두 다 별의 질량이 작아서 행성이 별에 너무 가까이 붙었을 때 얘기죠.
중심별의 에너지에서 물이 모두 증발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생명 가능지대 맞춰서 돌면 되잖아요. 좀 별에서 멀리 떨어져서 돌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물론 너무 가까이 돌면 뜨겁겠죠. 이건 태양계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성이라든지 금속은 너무 가까이 돌아서 너무 뜨거워요. 알겠습니까? 5번이네요. 중심별의 수명이 너무 짧아요.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T.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의 제곱의 반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별의 질량이 2배가 되면 수명이 4분의 1밖에 안 된다 했죠. 태양보다 별이 질량이 2배만 더 크다 하더라도 태양 수명 100억 년 대비 25억 년밖에 안 돼요.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뭐 진핵 생명 만들 때 이미 별이 게임 끝 해버리는 거죠. 이해됐음? 또 다른 질문은요? 18페이지로 2번 원시 지각이 형성된 원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했습니다. 처음에 균질환, 즉 규산염과 금속, 이 균질환, 철질과 규산염이 서로 혼재되어 있던 균질했다가 충돌 여파가 더 심해지면서 점점점 뜨거워졌어. 그러면서 철이라든지 니켈과 같은 금속의 액체 상태의 그런 핵과 바깥쪽으로 도는 규산염의 멘틀로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났다 했습니다. 이후에 더 식어지면서 바깥쪽이 훨씬 더 식어지면서 바깥쪽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뒤에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원시 지각이 형성된 원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소 해봤습니다.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지각이 점점 두꺼워졌다. 이 정도 원시 지각이 만들어질 때는 이제 미행성의 충돌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습니다. 미행성체들이 충돌이 줄어들면서 지구 온도가 내려갔다. 이거 괜찮죠?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가 즉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질 때 온도가 올라갔다가 이후에 식어지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비가 되어 지표를 냉각시켰다. 원시 대기의 수증기로 인한 온실효과에서 원시 지각이 형성된다. 이건 너무 이상한 얘기죠. 마그마의 바다 밀도 차이에서 무거운 금속 성분들은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것들이 또 식어서 원시가 만든다. 이게 더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2번과 5번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답이 뭘로 나왔습니까? 2번. 3번? 2번. 어? 2번, 3번. 2번, 3번? 1번 하는 거 아니야? 수증기가 비가 되어서 냉각시켰다. 조금 애매한데?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뭐 2번 하나이겠습니다만, 그지? 지구 온도가 내려가고 지각 보니까 핵과 멘틀의 분리가 일어나고 이후에 식어지고 그리고 지표를 또 냉각시킬 수 있었고 이번에 3번, 이번에 5번 지금 현재 이 책으로서는 2번, 5번 얘기하고 있다고요? 2번, 3번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그냥 2번만 합시다. 두 개 다 고르는 것보다.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 해볼까요? 19쪽에 3번. 몇 페이지요? 19쪽에 19쪽에 3번. 원시 지구 환경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골라냈습니다.
생명체는 아마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에서 먼저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원시대기는 화산으로 방출된 기체들로만 이루어졌습니까? 과학에서 뭐뭐만 하면 좀 잘 안 맞죠? 그 암석 속에 기체 성분들이 일부 포획되어 있던 그것들이 튀어나온 것들도 있어요. 원시 바다 해저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으로 해양 지각이 형성되었다. 3번 좀 괜찮아 보이고요. 원시 지각은 오늘날의 지각과 같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었다. 많은 양의 염화 이온이 원시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현재 같은 바닷물을 만들었다. 진짜 애매하다. 자, 지금 3번의 답은 3번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4번, 5번에 대해서 조금 안 맞는 말을 해봅시다. 원시 지각이 오늘날의 지각과 같은 으로 구분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최초의 원시 지각은 아무래도 멘틸 성분에서 이제 밀려나간 놈들 위주다 보니까 지금처럼 대륙 지각, 해양 지각과 같은 그런 타입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형광질의 하나의 형태가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판의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암석의 풍화작용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각의 좀 더 새로운 변천사를 가져왔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염화이온이 공급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긴 한데 한꺼번에 공급됐다라는 것보다는 뭐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공급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화이온만 가지고는 현재의 바닷물을 만들지는 못하죠. 지각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금속 이온들이 공급되면서 현재의 바닷물이 됐을 거라고 보니까 염분이 높아지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문 됐거든요. 자, 없으시면 페이지 32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짝 얘기했던 거가 크게 안 다른데요. 지구의 권력을 직권과 수권, 국권 그리고 그 사이에 살아가는 생물권 구분하고 이후에 지구 바깥쪽의 외권도 있습니다. 얘네들끼리 독자적으로 있으니까 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요. 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볼까 하겠습니다. 아까 직권의 분류에 대해서는 지구부터 시작해서 지각이 있었고 멘틀이 있었고 외액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그 얘기들이 페이지 33쪽에 직권의 얘기들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권의 얘기를 한번 소개해보죠. 페이지 32쪽입니다. 이미 중학교 교과서에서 기권의 분류를 배워보셨을 텐데요. X축 고도에 따른 Y축 기온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기온이 뭐라고? X축이요? Y축이요? 이게 Y예요. 이게 X예요. 고도에 따른 이게 X축이에요. 알겠습니까?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 알겠나요? 선생님 왜 고도를 그러면 X축을 놓으면 이렇게 고도를 놔야 되는데 이게 고도가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안 살아요. 알겠어?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기권의 층상 구조를 가지는데요. 크게 이렇게 층상 구조를 4개로 층상 구조를 가지겠습니다. 대류권입니다. 성층권이고 중간권과 마지막으로 열권을 구분하네요. 평균 높이, 대륙권의 평균 높이는 대략 한 12km 정도 되고 있고요. 저위도에서는 이 대륙권이 좀 더 높고 고위도로 올라가면 대륙권의 고도가 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층권은 대략 한 50km, 중간권은 80km, 열권은 대략 1000km 정도까지 그렇게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과 위쪽의 공기 상황을 보는데요. 대륙권은 아래쪽의 공기가 따뜻하고 위쪽의 공기가 차가워요. 과학은 항상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을 보고 왜 그래를 밝히는 게 과학이에요.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네요. 왜 그래요? 지구 복사열. 그렇죠. 지구 복사의 능력이
적게 도달하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권은 위쪽에 차가운 것은 쉽게 내려올 수 있고 아래쪽에 따뜻한 것은 쉽게 움직이는 말 그대로 호답 운동이 활발해요. 대륙 운동이 활발해요. 대륙 운동이 활발한 이것을 기층이 우리는 안정돼 있다 할까요? 불안정하다 할까요? 기층이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잘 섞이면 불안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층은 어떻게 되겠어? 아래쪽에 차갑고 위쪽이 따뜻해요. 위쪽의 공기가 미도가 작아서 잘 안 섞여요. 이거는 안정하다입니다. 중간권 다시 불안정하겠고 열권은 다시 안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륙권이 불안정하면서 공기가 이제 뒤집어지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체 상태 수증기가 액체 상태에 물이 되면서 비가 내릴 수 있네요. 그래서 기상현상을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에서는 기상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중간권도 기체가 불안정하다지만 여기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성층권은 위로 올라서 기온이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에서 태양의 강한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어? 그리고 중간권은 그 에너지를 덜 받으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반면 열권은 워낙에 공기가 희박한데요. 여기는 태양 에너지를 받자마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기온 온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에 이제 비례하게 해서 그래서 이 열권에다가 내가 그냥 맨팔을 낸다면 화상 입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기체 분자의 운동이지만 빠르다는 것일 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제 이 기권이 하는 역할, 태양에서 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주기도 하겠고 광합성이 필요한 또는 호흡에 필요한 그런 기체의 공급원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외계에서 날아온 여러 가지 소행성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대기층이 태워버리는 역할도 해줄 수 있네요. 이해됐어? 페이지 32쪽에 그런 기권의 청상구조 그리고 기권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화성이나 금성은 하겠습니다. 화성과 금성도 이렇게 청상구조가 4개로 나눠져 있을까요? 화성이나 금성은 대류와 열권의 2개의 청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원시 지구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원시 지구의 청상구조도 역시 대륙권과 열권으로 2개의 청상구조를 가졌을 텐데요. 결국엔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복잡한 청상구조를 가졌을 거라고, 즉 요 기권의 진화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권의 성분 변화는 아까 앞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죠. 페이지 32쪽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이제 뎁스 수심에 따른 역시 수온의 청상구조를 한번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수심에 따른 청상구조는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네요. 위아래 이 스케일은 이 스케일하고 다릅니다. 물 깊어봐야 얼마나 깊이까지 내려갑니까? 10.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물이라고 하면 마리아나 해구 11km 정도 되는 거예요. 스케일 이거 100km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위아래 수온이 비슷하네요.
위아래 혼합 운동이 활발해요. 혼합층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중2 때 내신 하지 않았어? 했어요.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 약층이라고 부르죠. 위아래 뭐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 별로 없어요. 심해층을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한테 뭐 이 수권의 청산 구조 훨씬 더 세밀하게 다룰 단원의 분명히 나오겠습니다만 혼합층은 어떤 경우에 두껍게 발달합니까? 그렇죠. 바람이 강할수록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한 쪽은 저위도보단 중위도가, 여름보단 겨울에 혼합층이 더 두껍게 발달되겠습니다. 수온약층, 이쪽 심해층의 수온은 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수온약층이 발달되려면 표준성이 높아야 됩니다. 수온약층은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했는데요. 이 수온약층이 꽤 안정한 층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어떤 경우가 수온약층이 좀 더 잘 발달됐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A 해역입니다. B 해역입니다. 어떤 게 수온약층이 더 잘 발달되어 있는 타입입니까? B가 되겠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건, 즉 이 길이가 큰 건 B 해역이 됩니다. 90도 꺾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C 해역은 어떨까요? 더 발달되겠죠. 더 수심에 따른 수온이 더 급격하게 변합니까요? 이해됐어? 수심의 변화에 따른 수온의 변화, 급격한 게 수온약층이 발달된 겁니다. 혼합층은 두꺼운 게 발달됐는데요. 수온약층은 얇은 게 더 잘 발달된 타입이에요. 확인됐습니까? 페이지 34쪽에 수권의 역할 얘기들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그 평균 깊이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다음 얘기하죠. 생물권은 맨 처음에 수권에서 만들어져서 상칸브레아 내내 물속에서만 살았다. 이후에 고생대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고 고생대 초창기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태양에서의 오는 강한 자외선이 차단되면 그제서야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고 이후에 기권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물권의 분포, 면적의 넓어지는 것을 소개해봤습니다. 이렇게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가지는데요. 이때 이들 사이에는 에너지만 교환됩니까? 물질도 교환되죠. 그래서 바다에 있는 물이 기권으로 증발했다. 또는 기권에 있는 수증기가 비가 내려서 육지에 내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권역 사이에는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열린계라는 이름을 주게 돼요. 반면 외권은 에너지는 영향을 주는데 물질은 이동합니까?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얘기되고 있어요. 물론 꽤 많은 외권에서 여러 가지 운석이라는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떨어지기도 하고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우주 탐사선 통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무시할만 하겠습니다. 외권은 에너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지구와 외권 사이에는 다층계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열린 게 닫힌 게 말고 하나의 개가 더 있어요. 혹시 알아요? 고립계요. 예, 그렇죠. 고립계. 고립계는 에너지 출입조차도 없는 개입니다.
얘네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다시피 뭐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면서 땅을 깎아요. 해식 절벽을 만들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외권과 주권의 상호작용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렇죠.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에서 온 하전 입자들이 지구 자기권에 의해서 지구 대기와 부딪히면서 오로라를 만듭니다. 극광이라고 부르죠. 또한 외권 달의 인력에서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네요. 조력 현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35쪽에 소개되고 이후에 뭐 짜잘한 문제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좀 풀만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여러분한테 숙제 교재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하나씩 드렸는데 답지 다 실어놨습니다. 오늘 이 얘기까지가 실려 있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20분이요. 자,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내용 정리 한 번 더 해주도록 하십시오.